안녕하세요. 저는 8살 그리고 6살짜리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엄마입니다. 최근 일어난 이태원 사태도 그렇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제 옆에 있어주는 제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 그런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려고만 하는 신우이를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다 쓰고 나눈 링크를 신우한테 보내줄 예정인데요. 저희의 사연에 일말의 의견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댓글을 남겨주면 미리 고맙겠습니다. 저랑 신우이는 동갑내기 엄마입니다. 신우는 저희 남편 여동생이고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으니 유부녀가 된 세월도 엇비슷하네요. 신우하고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며 가족이 된 이유도 있었으나 사실은 훨씬 전부터 서로의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저희가 같은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저는 바로 취업이 가능한 학과에 입학을 했던지라 취업 준비를 유난히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배우고 싶던 연극을 배우며 나름 재밌게 살았죠. 그런 저를 신우이는 연극 무대 위에서 처음 봤다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결혼하는 내 남편의 가족이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니 말이죠. 그것도 같은 대학 출신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신우를 만났는데 세상에 저도 얼굴을 알던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동아리에 엄청 잘생긴 선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좋다며 자주 연극을 보러 동아리 방도 방문하고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졸졸 따라다닌다고 동아리 내에서도 말이 많았었죠. 동아리 인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연습을 할 때마다 꼭 눈치 없이 방문하는 바람에 거슬려하는 사람들도 적잖아 있었거든요. 아무튼지간에 저로서는 좋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애였는데 신우이로 만나다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히 얽힌 것도 없는 사이였는데 뭐가 얽히진 않았나 싶어서 죄 없는 저의 과거까지 한번 쓱 훑어버렸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껄끄러운 듯 아닌 듯한 애매한 관계 속에서 시가적으로 얽히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도 대학 친구들이 신우이를 알아보고는 뭐 일이 꼬였냐며 괜히 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반응이 하도 부정적이다 보니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우이랑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마주할 사이는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자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몇 달 후에 신우이도 선본 남자랑 바로 결혼했는지라 각자 신혼에 결혼 준비를 하느라 결혼하고서 1년 정도는 서로 바쁘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 자체를 예뻐라하는 편이어서 육아의 모든 걸 쏟아부었답니다. 직장은 그만뒀지만 언제든 복직하기 편리한 직업군이어서 큰 걱정은 없었고요. 그러다 둘째를 낳고는 육아에 치중을 하느라 처음 한동안은 직장에 나갈 생각 자체를 못했네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신우이의 뜻하지 않은 시비가 걸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얽힐 일도 없는 사이인데 굳이 시비를 걸며 제 화를 북돋았던 거고요. 아들을 둘 낳았더니 시댁에서는 보물단지가 들어온 것 마냥 너무나 좋아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 죽겠다며 매일같이 애들 안부를 물으려 전화를 걸으셨고 매일같이 오다 가다 샀다며 애들 선물을 보내오셨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너무 귀엽다며 제가 막 집으로 오면 애들을 보자며 불러낼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시어머니하고서는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친하고 살갑게 지내는 중이랍니다. 근데 이런 저희 고부 사이를 신우이는 참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는 처음 봐. 라고 하면서 정뚝떨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날 정도로 이상하다는 듯 시큰둥이 말을 하곤 했어요. 아들 낳은 게 뭐 그리 대단하냐며 손주들을 예뻐라는 시어머니를 오히려 뜯어 말리러 들기도 했고 서로 같이 밥을 먹었다는 말이라도 꺼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마냥 왜 그랬냐며 눈을 흘기더라고요. 꼭 마치 질투를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시어머니께는 손주지만 신우이한테는 조카들이기도 한데 얘들을 한번 살갑게 안아주지도 않고 뾰루통하기만 하는 신우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신우이 같은 사람이 그리 좋게 보이진 않았던 거죠. 꼭 신우이도 얼른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스스로 깨우쳤으면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를 가르치거나 바꾸게 할 욕심 따위도 없이 물 흐르는 대로 내버려 뒀는데요. 그 후 신우가 아이를 낳았어요. 딸 쌍둥이요. 어찌나 사랑스럽고 이쁘던지 진짜로 옆에서 보는데 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들만 둘이어서 퍼런 옷들만 사다가 신우가 사는 분홍색 옷들을 보니 부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이들을 남의 집 딸들이랑 바꿀 생각도 없고 시간을 되돌려 아이를 안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딸들이 귀엽고 예뻐 보이기만 할 뿐 저는 제가 낳고 키우는 제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워하고 만족해하며 품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우이가 이상한 포인트에서 트집을 잡아오더라고요. 제 아이들을 예뻐라 하던 시어머니와의 사이를 질투하더니 이제는 저에게서 그 질투라는 감정을 직접 유발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딸아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이 서로 울고 웃으며 자라는 게 너무 귀여워서 한 번씩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한테서 눈을 못 뗐어요.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신우가 나지막히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아들 말고 딸을 낳았어야지 라고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답니다. 아들 말고 딸을 낳았어야 했다니요. 이게 아이 엄마가 할 소리인가 싶더군요. 아이들을 귀여워라 하며 바라보던 저는 순간에 화를 못 이겨 신우이를 쳐다보며 되물었어요. 방금 뭐라 말을 했냐고 말이죠. 그러자 신우이는 딸 키우는 게 그만큼 재미고 좋다는 소리야. 욱하기는 라고 말을 했답니다. 하여간 말 한마디를 뱉어도 생각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신우이였어요. 그러니 이런 말을 듣자마자 전 순간 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저는 괜히 꽁한 마음이 들어 잊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말을 꽤나 자주 듣게 되었어요. 한 번은 통 연락을 안 하는 신우이가 자기 애들 사진을 10장을 넘게 보내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말입니다. 귀엽다고 카톡을 남겨주자 신우는 답이 없었어요. 그냥 제 말에 익십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갑자기 가족들을 온 단톡방에 초대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보냈던 딸들 사진을 다시 또 보냈답니다. 뭐 하자는 건가 싶었죠. 이번에는 그냥 사진을 보면서 답장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또 신우한테 익십을 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이 시부모님이랑 저희 남편은 귀엽고 예쁘다며 저마다 칭찬을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훈훈해 보이는 가족 채팅방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런 칭찬말을 다 무시한 채 갑자기 저하고 남편을 콕 집어가면서 말하더라고요. 딸 낳고 싶지? 라고요. 그 카톡을 읽는데 순간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얘가 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싶어서 화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또 잠시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가 카톡을 우르르 또 보냈거든요. 딸 키우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들 키울 땐 절대 모르는 행복이지. 소소하게 힘 안 쓰고 사는 재미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띄어쓰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카톡을 미친 사람 마냥 막 보내는 겁니다. 그 일전에도 아들을 키우면 마치 황소라도 들쳐업고 다닐 만한 힘이 생긴다는 듯이 힘쓰고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더니만 그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딸 쌍둥이를 키워도 아들 하나 키우는 것만큼의 힘이 들 것이 뻔한데 그건 잘 알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하는 싶어도 보기 딱했고요. 아무튼지 간에 신우의 그 버릇없는 말버릇을 언젠가 고쳐주고 싶긴 했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찾지 못해 매번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고 참기만 했을 뿐이었죠. 저희 남편 보기에도 신우 말버릇이 버릇없어 보이긴 했었던지 카톡에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덩달아 답장을 안 했고 그날 우리 시가족들 중에서는 답장을 한 게 저희 시어머니가 유일했답니다. 어머님은 아들도 아들 키우는 맛이 있고 딸 키우는 거랑은 또 다르겠지만 자식 키우는 건 같은 행복이다 라고 하며 정색을 하듯 카톡을 남기셨었죠. 그 말에 신우이는 대답도 안 하고 익십을 한 채 더는 가족 채팅방에 문자를 올리지 않았고 저는 그날 소심하게 결심을 했었네요. 내 편을 들어주면 맞는 말만 해주신 시어머니께 평생 잘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저를 감싸주는 시어머니가 곁에 계시더라도 신우이의 팔불지 같은 행동을 저지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대학 때도 얼굴을 보고 살았고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하면서 가족으로 얽히기까지 하더니만 이놈의 인연이 질기긴 질긴 건지 저희가 1년 전부터 같은 동네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며 제가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시댁 근처에 살고 있던 시누이하고 가까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하필 경매가로 저렴하게 시중에 나온 아파트가 신우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이었고 신우랑 같이 사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돈 앞에선 어쩔 수 없다며 이사를 결정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온 후부터 쭉 최대한 신우하고는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출퇴근은 제 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으나 한 번씩 장을 보러 간다거나 할 때에 신우를 만날까 싶어 괜히 노심초사하기는 했죠. 마주쳐봤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게 뻔하니 안 보고 사는 게 낫다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우하고는 어쩌다가도 꼭 한 번씩을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 서로 가게 되는 키즈카페 위치도 비슷하고 놀러가는 동네 주변 공원도 비슷해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면 꼭 한 번씩은 신우한테서 안쓰럽다는 표정을 받아야만 했고요. 아유 진짜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살기 버겁지 않아? 어떻게 버텨? 여자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거야? 라고 돌려 질문을 해가면서 제게 대단한 초능력이라도 있어야만 육아로부터 해방이 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진짜 들어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건 당연했고 그 와중에 아들, 딸 성별을 가리고서는 또 어느 육아가 더 쉽네 어렵네를 운운하는 신우이의 무식함에 놀랐고요. 여러모로 신우이라는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정이 떨어져 가던 중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막말을 뱉어내니 마음의 상처는 갈수록 깊어져 갔고요. 저는 그냥 예쁜 우리 둘째 아들을 안았을 뿐인데 마치 그러다가는 팔뚝이라도 부러질 것이란 듯이 바라보면서 아유 진짜 깝깝하게도 키운다 라고 쯧쯧쯧 한 적도 있고 딸을 키우면 그리 무겁지도 않고 또 힘들다 하더라도 곧 지들이 알아서 애교도 부려주기 때문에 힘든 게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도 하는데 착잡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우이가 제대로 듣거나 자신의 생각을 고쳐볼 노력조차 안 할 것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비웃으며 자식을 잘 키워보라는 말을 할 뿐 더는 말을 길게 섞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아니었기에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바로 지난 주말 신우이를 아파트 입구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저희 아파트가요 가뜩이나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한데 내부가 오래되어 제대로 된 경비시설이 없었습니다. 요즘 새 아파트 단지들처럼 무거운 게 있으면 들어주려고 나서주는 경비원분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게 자급자족과도 다름이 없는 아파트였어요. 저는 주말이지만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제 일특성상 그날 퇴근을 하는 길이었고요. 애들 주려고 오는 길에 장을 봐서 손에는 장 본 것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주차를 한 곳이 아파트 현관에서 한참 떨어져 있던 곳에 있어서 가뜩이나 무거운 손이 현관 계단에 올라섰을 때부터는 더 저려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제 호칭도 아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곤 전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신우였답니다. 가끔씩 좋은 추억도 없는 대학 시절 얘기를 꺼내가면서 제 이름을 부르던 신우였어요. 한 번씩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놓고는 대학 시절에 연기를 못했었는데 박수는 쳐줬다는 말을 뭐 대단한 자랑이란 듯이 흘러내곤 했던 신우였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그놈의 아들, 딸 차이를 나이를 가면서 딸을 키워야 한다고 설교만 했고요. 그런 애가 제 이름을 부르니 퍽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탈지 아니면 신우한테 아는 척을 해야 하는지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그냥 뒤로 돌아봤어요. 신우가 제 이름을 한 번 더 너무 크게 불렀거든요. 근데 뒤돌자 본 신우의 모습은 또 한 번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디서 들고 온 건지 무거운 쌀가마니를 혼자 들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걸 그대로 아파트 입구 앞에서 퍽 하고 길바닥에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애처롭게 불러가면서 자기 앞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표정이 마냥 무시를 할 수만은 없었어요. 허리를 삐끗하기라도 한 건지 한동안 허리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요. 저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어서 이동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냐며 일단 제 장바구니들을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고스란히 세워둔 뒤에 신우한테 갔어요. 그러자 신우는 너무나 뻔뻔하고도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나 더는 이거 못 들고 올라가는데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들어줘. 아 좀. 넌 남자애들 키워서 나보다 힘도 세잖아. 라고 말이에요. 그 쌀까마귀는 저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서 사왔는지는 모르지만 신우가 자신의 집으로 가 자기 식구들한테 주기 위해 들고 온 쌀가마니였고요. 그 말즉슨 신우가 알아서 자기 물건은 스스로 집에다 옮겨놔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눈앞에 천하장사라도 만났다는 듯이 안도를 해가면서 저에게 그걸 들어달라 하더라고요. 앞에서 낑낑거리며 장바구니를 양손에 끼고 들어갔을 저를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더니만 신우는 그 쌀가마니를 그냥 제 앞에 놔두고서는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제 장바구니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는지 그 옆에 딸린 거울을 보며 힘들어 죽는 표정만 짓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뒤에서 신우를 부르는 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았던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을 하고 나서야 절 뒤돌아 쳐다봤어요. 전 이미 열불이 나서 뭐 하자는 거냐며 그 자리에 서서 신우를 노려보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하고는 불과 몇 초도 되지 않아 헤어져 버렸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아파트 입구 밖에 서 있다면서 지 혼자 화를 내고선 그 엘리베이터를 타버렸거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혼자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저는 제가 먹을 것도 아닌 남의 집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는 제 집 장바구니조차 챙기지 못한 채 아파트 입구 앞에 멍하니 서 있었고요. 누굴 불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신우이를 찾아가 화부터 내야 하는지, 도대체 뭐부터 해야만 이 화가 풀릴런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너무나 황당하기만 자신의 짐을 버려둔 채 저에게 맡기고 간 신우도 문제였고 그런 신우한테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쌀가마니를 책임지게 된 제 처지도 한심스러웠습니다. 황급하게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신우는 노골적으로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일부러 받기 싫어 안 받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고 저는 결국 신우하고 통화를 하는 걸 포기했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을 호출했죠. 집 앞에서 못 들어오고 있단 마누라 연락을 받고서 남편은 황급하게 현관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쌀가마니 앞에서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는 저를 보며 자기가 다 빡친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신우이를 향해 욕사발을 날렸습니다. 살다 그렇게 개념 없고 싹슨 놀아내는 처음 본다며 이를 바득바득하며 신우이 용을 받네요. 남편도 듣다 그런 애가 자기 여동생이라는 게 한탄스러웠는지 내가 가서 따끔하게 혼내줄게 라며 저랑 함께 신우 집으로 찾아갔고요. 복도시가 아파트라서 복도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한참을 걸어 끄트머리에 있는 신우 집에 도착을 하자 문이 열려있는 걸 봤어요. 신우가 절 기다리며 문을 아예 열어놨던 겁니다. 밖에서 절 기다려볼 생각도 안 한 채 진짜 집구석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지 혼자 편히 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쌀가마니를 내려놓자마자 뭐 하자는 거냐며 신우를 불렀어요. 현관에서 소리를 치니 신우 남편도 놀라 뛰쳐나오는데 그 꼴을 보며 저희 남편은 더 기함을 쳤죠. 야, 네 남편이 집에 있는데 왜 우리 집사람을 불러 똥개 훈련을 시켜? 라고 하면서 더욱더 신우이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그러더라고요. 정 무거우면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집에 가던가 왜 자기가 들어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라고요.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애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봐도 저런 생명체가 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뚜껑이 열려버렸죠. 말문이 막힌 남편과 뻔뻔한 표정을 잃지 않고 짖는 신우이를 바라보던 제가
중간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참던 화를 삭히지 못한 채 표효를 하듯이 비명을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너 자꾸 싸가지 없게 굴래? 라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제 차 키를 들고 신우의 그 무거웠던 쌀가마니를 터뜨리고야 말았답니다. 현관 앞에서 저 혼자 죽는 신우까지 해가면서 쌀가마니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고요. 그걸 집 안에 들여놓으니 뒤에서 남편은 그만하라며 절 잡아 말리려 했는데 전 그런 남편을 뿌리쳐가며 결국 차키로 쌀가마니를 마구마구 찔렀어요. 그러다 분에 못 이겨 구멍난 곳에 손가락까지 집어 넣어버리고서는 죽을 힘을 다해 찢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는 쌀눈이 내린 것 마냥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쌀가마니가 터져버리면서 그 안에 든 쌀이 와르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거실 바닥은 물론이고 현관 바닥까지 쌀이 촘촘하게 흩어져 버렸어요. 현관은 눈금이 그려진 타일바닥이었는데 그 눈금 사이사이로도 쌀알이 박혀버렸더라고요. 한마디로 난리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신우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비명을 질러댔고 저는 그런 신우의 비명에 흥분을 해서는 쌀가마니 속에 마지막 쌀 한 톨까지 쏟아냈답니다. 그리고는 가볍다 못해 깃털 같기만 한 그 빈 쌀가마니 봉투를 들어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죠. 신우는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넋이 나갔고 남편은 집에 가자며 바로 절 데리고 집을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빈 쌀가마니 봉투를 현관 안으로 집어 던져버렸고 꼴 좋다. 나는 또 하나의 회심의 말을 남기고는 복도를 걸어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답니다. 하마터면 억울해 열불나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제 손으로 신우 집안에서 쌀봉지를 터뜨렸다 생각하니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쯤 신우는 쌀을 골라내고 씻어내고 또 주워다 담을 생각에 정신이 나가버렸을 텐데 그런 신우의 속마음을 떠올려보니 짜릿함과 더불어 통쾌하기까지 했죠. 이내 쏟아져 오는 신우의 폭탄 카톡들을 싸그리 무시한 채 저는 남편과 캔맥주를 땄어요. 둘이서 서로 잘했다며 칭찬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술맛이 달콤했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신우한테 버르장머리를 갖추라 연락을 취했고 울부짖는 신우를 뒤로한 채 먼저 전화를 끊으며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정신을 반쯤 차렸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신우가 당장 바뀔 것이라고는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삼아 제가 마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길 바라면서 만족하고자 했답니다. 또 그러면 그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터뜨려버리겠다 작정을 하며 마음가짐을 먹으니 한결 편해지기도 했었고요. 자식의 성별 구분이 어딨겠나요? 자식은 자식이고 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보물들이죠. 아들 자식 키우더라도 제 손목이 아픈 거 똑같은데 왜 마냥 힘이 셀 것이라 단정을 짓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생각들이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쌀을 신우집에서 쏟아낸 행동은 100번, 1000번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아무래도 저는 신우 얼굴을 더는 안 보고 살기 위해 애들이 조금 더 크면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당분간이더라도 신우가 먼저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신우하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낼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먼저 사과를 해오기 전까지는 저도 절대 신우를 사람 취급조차 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도 아이도 제 인생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잘나서 비혼을 선언한 것이 아니고요. 저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너무 벅차니까 결혼이며 아이며 무언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을 애초에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시댁과 친구 등등 그와 얽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잦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그간 제가 사람을 사귀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생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할 텐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소리를 가만히 듣고는 못 사는 제가 혹여나 시집살이를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되어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 아이까지 낳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 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리 살아도 될까 싶었죠.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시댁살이를 참 혹독하게 치르셨던 것도 제가 비오는 선언한 것에 한 몫을 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할머니 집에 가면 식구들 다 밖에서 TV 보고 신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엄마 혼자 부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까지 설거지를 하고 때 되면 과일까지 깎아오고 정말 어린 제 속이 문드러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친정아빠는 남일 보듯이 와이프 도와줄 생각은 안 하시고 오히려 친척들과 함께 거들며 이것저것 해오라고 엄마한테 시키기나 하고 있고 아마 제 또래 여자분들이라면 이런 모습들 명절마다 참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혹여나 내가 똑같이 살아갈까봐 명절에 쉬기는커녕 남의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손발 없는 사람을 위해 먹을 거 내어주며 노동을 해야 할까봐 그냥 간단히 살기로 했죠. 혼자 살면서 명절엔 제대로 쉬고 주말엔 난류한 취미생활이나 하며 인생을 좀 즐겁고 아름답게 갖고 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1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좀 안 된 아이도 하나 있고요. 네, 제가 그만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사실 사고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다 큰 성인 남녀가 잠자리를 가지는 게 그리 낯뜨거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결과가 어처구니 없게도 임신을 하고야 마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말 큰 후회로 남습니다. 아이를 보면 예뻐 죽겠고 어쩜 이리 작은데도 저를 꼭 닮았나 싶어서 벌써 제 분신 같고 소중하지만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좋게 20년이 남은 그 세월을 어찌 키워낼 수 있을까 싶어서 감당도 안 되고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아주 초반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한테 모성애가 없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이가 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돈 잘 번다는 대단한 전문직은 아니지만 당장에 제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남편과 교제를 하던 당시에도 같은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뭉쳐서 차린 사무실에서 법인 사업자로 일을 하며 오랫동안 수익도 원하는 만큼 내고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친정에 워낙 빚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돈 버는 족족 부모님 빚을 갚아드리기 바빴고 그렇게 살다 보니 30 후반이 되어도 제 수중에 모아놓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하나 딱 먹고 살기에만 충분한 정도로 모아놨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일이 재밌고 앞으로 노후 걱정도 없으니 당장에 큰 돈 걱정이 없이 살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만 열심히 하며 살자고 다짐했는데 인연인지 악연인 건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주 가는 회사 근처에 한 일식당 셰프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게가 남편의 소유는 아니었고 사장은 따로 있었는데 일식집이다 보니 셰프가 무대 위의 군주처럼 참 커 보이곤 했죠. 제가 점심때 밥 한 고기를 뚝딱 먹으면 배가 불러 더부룩하다며 잠도 오고 속이 불편해 일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종종 속이 좀 안 좋다 싶을 땐 아예 굶거나 일식집에 가서 조그만 덮밥이나 초밥 몇 개만 낱개로 주문해서 적게 먹곤 했는데요. 회사에 회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일식집 갈 때는 저 혼자서만 꼭 찾아가곤 했죠. 일식집이 생긴 지 3년 동안 정말 갈 때마다 매번 혼자서 쥐똥만한 초밥 몇 개만 먹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 눈에는 참 신기하고 애처로워 보였나 봐요. 다들 점심이라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에 모여서 밥 먹는데 저는 매번 혼자 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 아파 보이기도 했겠죠. 처음엔 자기도 여자친구가 있어서 관심이 없었다가 싱글이 된 후로 본격적으로 절 마음에 들어했다는 남편은 그렇게 혼자 저를 멀찌감치서 보며 지내오다가 결혼을 하기 딱 5개월 전에 처음으로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막 대단하고 멋있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조금 먹고 빨리 일하러 가고 싶은데 자꾸만 초밥 몇 개를 공짜로 더 준다거나 별로 시킨 것도 없는데 서비스라고 우동이나 디저트를 주질 않나. 뭔가 자꾸만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저한테 쥐어주는 게 많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서비스를 주시는 셰프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상당히 호감 가는 외모에 셰프 옷을 입은 프로정신이 넘치는 전문가스러운 모습까지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30 초반 이후 제대로 된 연애는 없다시피 했던 저는 그렇게 한동안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다며 민망하고 부끄러워 일식집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일식집을 찾았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저는 뒤따라온 남편의 고백으로 번호를 처음 따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제가 식당에 한동안 오질 않아 불안했다며 내내 기다렸다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제게 건넸어요. 풋풋한 그 사람의 모습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자였던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없었지만 진짜 진득히 좋아하는 연애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연인이라면 언젠가 헤어질 테니 이왕 인연이 된 김에 잘 지내보자고 말이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아래의 연하남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애인은 처음 만나봤는데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 딱 맞더군요.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은 게 어쩔 땐 저보다 오빠 같기도 했고, 집안에서 장남이라더니 그래서인지 사람이 제 나이보다 훨 철이 든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냄새에 민감해서 술, 담배를 멀리하는데 자기 건강 챙긴다고 알아서 몸에 해롭다는 거 멀리할 줄도 알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둘이서 참 많은 대화를 하곤 했는데 상식도 꽤 풍부하고 직업과 다른 분야에서의 지식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게 참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내심 이 사람과 연애만 하다 헤어지기엔 아깝다는 생각도 어쩌다 들곤 했지만, 결혼해서 달라졌다는 친구의 남편 얘기, 그리고 제가 보며 자란 시집살이의 끔찍한 모습들까지 정신 차릴 일들을 되새겨보며 결혼만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저희가 예고도 없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술을 멀리하지만 남편은 알고 보니 자주만 안 마셨을 뿐이지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술주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끝까지 잘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술을 입에만 대도 얼굴이 시뻘개지고 곧 잠이 솔솔 오는 저는 남편이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인지 술주정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죠. 그날도 정말 평범하게 둘이서 데이트를 잘 하고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저를 끝까지 붙잡고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면서 근처에 있는 새로 생긴 와인바를 추천해줬어요. 우리 둘 다 술 마시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분위기 좋은 곳에서 도수는 제일 낮은 거 시키고 안주만 왕창 먹고 오자고 순진하게 웃던 남편의 태도에 제가 그만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막상 와인바에 도착을 해서는 본인이 잘 안다며 술을 주문했는데 도수가 낮기는커녕 마시자마자 머리가 띵한 것이 제가 그만 한 잔만 마셔놓고는 어질어질한 상태가 되고야 말았어요. 술김에 아니면 제가 몸을 못 가눠서인지 남편은 혼자 사는 저의 자취방 문을 잘도 열고 들어와서는 저를 침대에 눕히곤 그냥 나가질 않았습니다. 술김에 저도 가까이 있던 남편 모습에 흥분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 취한 몸을 그저 남편에게 맡긴 뒤 하룻밤을 보냈죠. 그 상태로 잠자리를 가졌으니 피임을 제대로 했을 리는 만무했고 그 바람에 결국 저는 아이를 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결혼에 대해 무지했고 아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던 상태에서 임신을 해버리니 겁부터 덜컥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한순간에 아이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저의 결심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혼자선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놀라지도 않던 남편은 왠지 그날 임신이 될 것만 같았다며 별 그지 같은 방법으로 저를 달래며 결혼에 승낙을 했고요. 뭐가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안 한 처녀가 혼자서 애 낳고 사는 꼴보다는 좋게 봤던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냥 평범하게 제가 그간 거부해왔던 정말 그 평범한 삶을 살아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시도도 안 해봐서 결혼을 욕할 순 없다며 뒤늦게야 저에게 타당한 혼자만의 이유를 제시해보다가 결국 결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혼자만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레한 결혼이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걸 제가 간과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말입니다. 남들은 연애 때부터 몇 번이나 재이고 따지고를 서로 반복하다가 마땅한 신랑감을 찾는다는데 저는 그럴 만한 과정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치를 떨어하던 시집살이를 안 당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정작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상대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도 안 한 채 결혼을 한 것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장남이라는 남편은 정말 효자더라고요. 효자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잘 모시는 게 도리니까요. 하지만 연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의 갑작스런 효자 코스프레가 절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효자 코스프레를 저한테까지 강요를 하고 압박을 주니 더욱 문제가 커져갔어요. 결혼하고 일주일도 안 돼요.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신은 집안의 장남이라서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또 보살펴줘야 할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집안에서는 제가 장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다 이해한다며 우리 서로 각자 집안의 장녀이고 장남이니까 서로 집안 어른들을 알아서 잘 챙겨보자고 했어요. 명절이나 서로 식구들이 모여야 할 때는 또 그만큼 서로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 게 아니라고, 결혼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며 훈계를 두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저한테 장남이 뭔지 몸소 보여주겠다는 듯이 너무 작게 시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갑작스레 결혼을 한 거라 제가 전셋집을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시댁이 여기서 지하철로 6정거장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고요. 연애할 땐 집엔 발해대주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집이 이 근처라고 말한 적이 없던 남편은 제 전셋집으로 살러 들어온 후에 매일같이 집이 가까워서 너무 좋다며 처음부터 이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싶었다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깝다며 일주일에 못해도 3번은, 그것도 평일 저녁 2번과 주말 1번을 끼고는 퇴근은 혼자도 아닌 아이와 저를 데리고 자꾸만 시댁을 가곤 했죠. 다행히 저나 남편이나 자가용이 있어서 차를 타고 빠르게 도착하긴 했지만 제겐 시댁 가는 길이 늘 천리만리였죠. 사실 지하철 6정거장도 자리 못 잡으면 지하철에서 한참 서 있어야 하고 계단이며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데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막달까지 사무실을 나가며 일하다가 애 낳으면서 겨우 3달 정도 쉬고는 곧장 다시 출근하고 있는 사람인데 퇴근 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게 자꾸만 시댁에 들락날락하게 하는 남편이 정말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애기를 보면 좋아 죽겠다고 또 오라는 시어머니한테 저 힘들다고 남편 앞에서 면박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알겠다고 말을 반복하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찾아가며 매주 저희 친정보다 더 작게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의 생신을 먼저 물어보고 연애 중이었는데도 선물까지 준비해주던 다정하고 정 많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완전히 자기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나 마마보이인지 결혼 후에 아이를 키우며 혹여나 아이가 지나치게 울거나 또는 지나치게 조용하거나 하면 금세 또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의사도 아닌 시어머니께 아이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고 있고 하다 제가 몸이 좋다고 말을 익혀서 멸치와 볶아 반찬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는 시어머니께 전송을 했더라고요. 살다 마랑 멸치를 볶아서 반찬으로 먹어보긴 처음이라며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말입니다. 마가 감자 식감 같아서 멸치랑 간장에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동물도 아니고 남이 못 먹는 음식을 설마 남편한테 만들어 바치겠나요? 못 먹겠으면 입 싹 닫고 지가 반찬을 해 먹으면 될 것이고 똑같은 직장인인데 반찬 투정할 시간에 밥 차리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뭐라 말은 안 하겠는데 이 사람은 살림살이에 손을 떼고 어쩌다 아이가 울고 보채면 데려가 아이만을 돌보며 여전히 밥 차리고 빨래하고 또 장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다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뻔히 다 알면서도 애 때문에 계속 참고 넘기기를 반복했죠. 이 짓이 싫어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도 싫었던 건데 졸지에 결혼과 육아를 동시에 하면서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빡센 결혼 생활을 1년 정도 지속했습니다. 일주일에 못해도 3번 정도 퇴근 후 찾던 시댁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여러 번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하니 남편이 혼자 토라져서 시댁을 찾아가며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시댁을 남편 따라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다만 시댁을 나서는 길엔 꼭 저를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쳐다보며 나가는 남편의 표정 때문에 늘 속이 편치 않았고 결국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라며
저 스스로를 겨우 달래고 자존심을 구긴 채 남편에게 먼저 이번엔 시댁에 같이 가자고 말을 꺼냈어요. 거의 2달 정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인 즉슨 남편이 2달이 되는 동안 저한테 말을 거는 둥 마는 둥 삐져서 애마냥 굴어왔단 소립니다. 제대로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지 자식도 본체만져 하려는 꼴이 정말 애 다루듯이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죠. 그 바람에 제가 먼저 시댁을 가자 했다며 화가 풀려버린 남편은 대신 횟수를 좀 줄이자며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시댁에 찾아가게 했는데요. 3번이나 2번이나 저한테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황금 같은 주말에 몰아서 저를 시댁으로 데려가는 게 더 골치 아프고 신경질이 났어요. 천만다행이게도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모진 소리를 듣는 듯 기분 격하게 상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바보 같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티를 안 내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다들 아기가 이쁘다고 아기를 본다며 부엌근처럼 얼씬도 안 하길래 이 집은 아무도 저녁도 안 먹고 밤엔 야식도 안 먹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며느린 제가 먼저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 뭐라도 만들어 내오길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론 제가 먼저 나서서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사가져간 음식을 정리해 내오던 시부모님께 먹을 것을 대접해야 했고 남편은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고는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지 단 한 번 도와주러 나선 적이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어릴 적 봐왔던 저희 친정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큰딸인 제가 쏙 닮아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근 후 밥 차리는 게 제일 귀찮아 회사 다니며 저녁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저는 늦은 시각에 시댁에서 자주 요깃거리를 만들어드리고 또 옆에서 같이 주워 먹는다고 살은 6kg나 쪄버렸고요. 점점 시댁 가는 횟수가 다시 늘어나 요새는 주 5일 내내 반찬 받으러 애기 보여주려 혹은 다 같이 밥 먹자고 불러대는 시어머니나 남편의 권유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댁 간다고 운동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으니 살을 제대로 빼지도 못했고 임신하고 생긴 붓기를 아직까지 달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었는데 남편의 변해가는 태도들이 결국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저녁밥 차려놨다는데 먹고 오자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갈 채비를 하는 남편을 따라서 깊은 한숨을 속으로 쉬며 따라 나섰어요. 우리 부모님 집도 나름 가까운 곳인데 한번 찾아가려 하지 않는 인간이 뭐 이리 당당하게 절 시댁으로 데리고 다니나 싶어서 다시금 이 사람과 싸워야 하나 2달 정도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살아야 하나 머릿속으로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댁에 가서 일이 생겼어요. 억지로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살이 쪄 못생겨졌다며 밥 먹는 와중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뜬금없이 제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고 자기가 보기엔 이젠 굶어도 될 것 같다며 자기 엄마를 쓱 보며 웃는데 그 면상을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걸 시부모님 앞이라고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혼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을 불렀어요. 애는 보채고 있는데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봐야겠다며 대신 설거지를 하라고 했죠. 자기 집에서 나온 설거지인데 누구 일이고 말고가 있겠나요? 그냥 손이 남는 사람이 일을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소리가 무진장 기분이 나빴던지 하루 종일 식당에서 칼 갈고 요리하다 온 사람한테 부엌 일을 부탁하냐며 그깟 설거지 하나 시켰다고 시부모님 들으라는 듯이 떠나갈 듯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집에서만큼은 요리를 하고 싶지 않다며 부엌 근처도 가고 싶지 않다며 궁시렁거리던 남편은 결국 어안이 벙벙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향해 설거지 다 끝나면 그것도 버리고 오라는 말을 하곤 도로 거실에 앉아있는 자기 부모님 옆으로 갔어요. 남편이 가리키며 말한 그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하다 이젠 제가 시부모님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야 하다니 그런 말을 살갑고 미안하게 부탁하기는커녕 당연히 해야 할 사람한테 노동일 하나 시키듯이 부려먹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이 사람 더 이상 제가 연애하면 설레하고 괜찮다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 매번 혼자 밥 먹는 제가 만만해서 어찌저찌 후리려다가 임신을 시킨 것 같은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딴 놈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말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님이 준비했다며 저보고 구워달라 한 고등어의 뼈가 들어있었고 애매하게 먹다 남은 김치와 김치국물 그리고 된장찌개 먹고 밑바닥에 남아있던 된장콩과 야채 찌꺼기들 뭐 안에 든 음식물을 말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걸 그대로 봉투를 묶지도 않은 채 고무장갑 낀 손으로 들고 거실로 나서니 남편과 함께 저를 슬그머니 쳐다보신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 밖에 버리러 나가는 줄 아셨는지 흐뭇하게 보곤 다시 TV로 눈길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가장 저와 가까이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을 향해 쓰레기 봉투를 엎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국물이 탈탈 털릴 때까지 머리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봉투를 쫙쫙 빨랫감 짜듯 짜줬죠. 비명을 지르다 말고 고약한 냄새가 눈, 코, 입에 들어가는 게 역했는지 입을 꾹 다문 남편과 그 옆에서 졸지에 역한 국물들을 덤탱이 쓴 시부모님. 그 자리에서 저는 말끔하게 이혼을 통보했고 지금 사는 신혼집도 내 전셋집이니 짐 다 빼놓겠다며 오늘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하곤 안방에 있던 아기 침대 위에 고온이 자는 아이를 데리곤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저 따라잡겠다고 나오려다가 결국 먼저 씻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더군요. 그날 택시 잡고 집에 가니 밤이 늦었는데 오히려 힘이 나서 아이를 조심히 눕힌 뒤 남편의 짐이란 짐은 모조리 챙겨서 집 밖에 뒀어요. 24시간 열쇠 아저씨 부르려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 밤에 제가 비밀번호까지 변경을 했고 결국 한참 뒤에 집에 온 남편은 자기 짐이 다 빼져 있는 걸 보더니 한참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다가 힘이 빠졌는지 다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월차 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먼저 집에 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요. 그 다음날에 바로 남편의 식당으로 이혼소장을 날렸습니다. 제 말이 농담이 아닌 걸 알고는 그날 하루 종일 미안하다고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제 집처럼 드나든 건데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싹싹 빌더라고요.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시부모님까지 나서서는 아들이 많이 모자랐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혹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이의 아빠이고 또 시댁이고 뭐고 그냥 퇴근 후 집에서 편안히 두 발 뻗고 쉬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도 애엄마로 사는 게 처음이라 어찌 결단을 내려야 할지 불안함이 없잖아 있는데 남편과 시댁까지 나서서 일이 저자세로 나오니 앞으로 몇 주간이라도 더 남편이 얼마나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싹싹 비는지를 좀 더 보고서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추가 협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 1년 차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만약 제 몸뚱이의 마음까지 힘들게 하면 그땐 진짜 음식 쓰레기 봉투가 아닌 가장 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랑 쓰레기는 다 담아서 남편에게 뿌려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2살 임산부입니다. 요즘은 흔히들 제 나이를 가리켜 MZ세대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젊은 구성원들 사이에 껴있는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은근히 꼰대인데다가 아닌 건 아니라 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인생을 사는 30대 여자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제가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며 겪게 된 불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로서는 도무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욕을 먹일 각오를 하고 이리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사연을 다 듣고 제게 공감을 해주신다면 시원한 사이다 욕을 빼먹지 말고 남겨주세요. 저는 현재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삭 임산부입니다. 제게는 결혼 후 두 번째로 가진 아이이지만 출산을 하기는 처음인 제 첫 아이죠. 남편이랑은 직장에서 만나 사내 결혼을 했고 2년 전 임신을 했었을 때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사내 연애에 결혼까지 했다며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여직원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직급이 높은 상사인 것도 한 몫을 했고요. 불편해하는 동료들을 보며 언젠가는 그만둬야겠다 싶었는데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게 발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 몰두를 하려 했었죠. 하지만 그 아이를 유산했고 그 후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다 흐지부지 되어버리게 되며 저도 한동안
많이 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살이 대폭 빠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답니다. 제 키가 170이고 평상시 몸무게가 60kg를 좀 넘었는데요. 거의 10kg 정도가 빠져버렸으니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보통 때 같았으면 그렇게 빼려고 하던 살이 한꺼번에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만족해 했을 겁니다. 바지도 아무거나 잘 들어맞고 거울을 보니 빼빼 마른 것이 자뻑을 좀 보태서 모델 같기도 하더라고요. 키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 제 모습을 들여다볼 때나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오래도록 예뻐 보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아이 생각에 건강 걱정까지 되니까 마음고생이 상당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아이뿐만 아니라 내 몸도 잃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남편이랑 건강검진 받으러 다녀보고 아이를 다시 임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관련 검진도 덩달아 받았어요. 다행히 몸에 문제는 없다고 했으나 저희 부부는 여러가지 상황들에 맞물려 그 시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욕심인 줄은 알지만 얼른 아이도 다시 생겼으면 좋겠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제 몸과 건강 그리고 아이 때문에 힘든 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 때문에 눈물까지도 훔쳤습니다. 가뜩이나 마음고생이 심한 저에게 힘든 한 숟갈을 더 얹어주셨던 거죠. 처음에는 아이를 유산했던 것을 이유로 핀잔을 주셨어요. 믿기지 않지만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정말로 핀잔을 주셨답니다. 몸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멀쩡하던 아이가 사라지냐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유산이 되는 건 다 의사들이 말하기 귀찮아서 뱉어내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유산을 한 이유를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는 게 없었고 그저 아이는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려고만 했습니다. 헌데 시어머니는 분명 제가 잘못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몇 번이고 취조를 하듯이 물어대셨어요. 뭘 먹었고 뭘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집에서는 뭘 하면서 지냈는지 등등 제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보려고 따져드셨죠. 그 바람에 저는 늘 어머님이랑 대화만 하고 나면 죄인이 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잊고 싶은 아이 얘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셨으니까요. 그에 더불어 저를 탓하고 가르치려 드니까 어머님하고는 대화가 전혀 기분 좋을 리가 없었답니다. 그건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살이 빠지다 못해 점점 해골이 되어가는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게 가뜩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던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거기다 대고는 잃은 아이의 얘기를 반복해서 꺼내 보이니 대화 자체가 참담해 보였던 거죠. 이러다 아내가 더 힘들어하다 살도 더 빠지고 힘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급기야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화 자체를 듣게 하지 말도록 해야겠다 싶었던지 한동안은 시댁으로의 발걸음도 하지 않으려 했고요. 저는 그걸 발판 삼아 아주 조금은 남편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아주 조금은 남편에게 기대어 시어머니도 있고 또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오는 막말도 안 들으려고 방패 삼아 살았네요. 그러던 중에 자연스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건지 저는 다시 아이를 임신했어요. 지금은 아이가 완전하게 착상도 되어 무럭무럭 자라서는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다만 얼마 전 있었던 연예인의 유산도 그렇고 또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큰지라 끝까지 조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자 했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참 독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게 너무 독하고 또 매정하셨으니까요. 아이를 잃고서 살이 많이 빠져가던 그 시기에 어머님은 제 몸매 평가도 서슴찮게 하셨어요. 대놓고 살이 빠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살이 빠진 걸 창피해하라는 식으로 까내리는 고단수에 심으셨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훌쩍 빠져버린 살이 속상하면서도 감추고 싶었던 마음에 잠시 쇼핑으로 울적한 마음은 달린 적이 있었어요. 속으로는 펑펑 울면서 빠져버린 몸에 맞는 옷을 샀고 그 옷을 입고는 남편을 만났다 시댁으로 곧장 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힘든 걸 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꾸미고 온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제 머리 끝에서 발끝으로 눈을 흘기셨습니다. 겉으로라도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실 법도 한데 그 입에서는 절대로 칭찬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도 살면서 볼품없단 몸매 평가는 처음 들어봐서 순간 오해를 할 뻔했고요. 그날 어머님은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저보고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며 남편 생각은 안 하잔 잔소리를 퍼부으시며 훈기만 하셨고요. 아이 잃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저는 도끼가 서려선 꾸역꾸역 밥만 먹다가 집에 와 모두 다 토해냈어요. 하여간 어머님의 차가운 말씀들 덕분에 저는 정신머리가 남아돌지를 못했답니다. 언제 한번 단단히 미쳐 태송통곡을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살에 지독할 만큼 냉정하고 투박하셨던 저희 어머님은요. 지금 현재 180도로 태도가 변질되셨답니다. 변했다가가 아니라 변질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딱 들어맞을 정도로 사람이 더 이상해지셨어요. 살이 빠졌을 때는 볼품없다면서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된 말들을 꺼내더니만요. 이제는 제가 임신을 하고서 잘 먹는다고 살이 찌고 포동포동해지니 살이 쪘다고 난리시더라고요. 살이 빠졌을 때는 빠졌다고 난리, 쪘을 땐 쪘다고 난리, 뭘 해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한데 그걸 주둥이 단속을 못하신 채 털어놓으신 겁니다. 저는 현재 아이를 유산했다가 겨우 다시 임신을 한 만삭 임산부입니다. 그냥 임산부여도 보통 만삭에는 이 정도 찌거든요. 저는 살이 거의 10kg 가까이 더 빠졌다가 만삭이 되고서는 이제 겨우 25kg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천하적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다면 15kg를 찌운 꼴밖에 되질 않았어요. 또 아이를 잃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는지 친정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무조건 잘 먹으라고 또 먹고 싶은 건 없냐면서 제게 먹을 것만 물어봐주고 찾아주며 지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건강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최대한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가면서 먹고 지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저희 시어머니께서만 제 살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살이 빠졌을 때 빠졌다 난리시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살이 찐 거 가지고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트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를 만나면 정신적으로 해로울 걸 잘 알았는지라 많이 뵙진 못했지만 지금껏 딱 2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번 다 저희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죠. 힘겹게 앉는 저를 보고는 아유 저 살 좀 봐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라며 일부러 반문을 해봤습니다. 믿기 힘든 소리였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뭘 못 들은 척해 라고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안 저랬는데 라고 하며 제 뱃살을 훑어보시는데 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다는 게 이런 심정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물어봤죠. 어머님 저 임신한 거 알고는 계시죠? 설마 임산부한테 살 가지고 트집 잡는 건 아니시죠? 라고 말이에요. 엿먹이려는 마음으로 일부러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건지 내가 너 임신한 줄도 모를까봐? 트집이라니 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당황하셨는지 가족들을 보며 말을 더듬은 채로 소리를 높이시는데 거기다가 한 방울 더 먹이려다가 겨우겨우 놀러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내 뱃속아이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가족들 앞에서 당황한 어머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꼬시고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2번째에는 조금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전번에 저한테 당하게 많이 안 입고 오셨던지 어머님이 이번에는 절 엿먹이려고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누가 보면 쌍둥이라도 임신한 줄 알겠다. 세상 임신은 너 혼자 다 했네 다 했어 라고 깔깔깔 거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또 살찐 걸로 문제를 삼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냥 마지못해 웃었고 밥을 먹으려는 순간까지도 최대한 화를 내지 말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으려는데 순간 흠칫 되더라고요. 제 밥그릇에 밥이 절반 가까이는 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 자연스레 옆에 있던 남편의 밥그릇을 보는데 탄식이 절로 나왔답니다.
남편 밥그릇에는 고봉밥처럼 수북하게 밥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게 말이죠. 그걸 보며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 얼굴에 밥그릇을 확 던져버리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었어요. 그걸 겨우 참아가며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이내 밥그릇 양의 차이를 알아차리고는 황급하게 자신의 밥그릇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바꿔준 밥그릇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속 아프시라고 말이죠. 아니는 다를까 어머님은 옆에서 밥 터줄까? 라고 하며 남편에게 몇 번이고 물었는데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실망했던지 밥맛 없어 라는 단답을 하며 거부를 했어요. 결국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잔머리 덕분에 남편의 밥까지 뺏어 먹어가며 밥을 가장 많이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제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죠. 얘 생각해서 적당히 좀 먹어라 라고요. 못 들은 척 시선을 회피한 채 시댁을 나왔는데 집으로 오니 너무 분했습니다. 한마디라도 제대로 반박을 했어야 하나 싶어 후회가 막심했죠. 지 손주를 가진 며느리인데 밥을 적당히 먹으란 소리가 나오나 싶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고 부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다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출산 전 다시 만났어요. 바로 저희 집에서 말이죠. 저희 부부는 그 누구도 초대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님께서 출산 전에 밥 한 끼를 같이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예의를 운운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록 MZ세대에 속하기는 해도 나름 꼰대이고 예의 같은 건 무지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 먼저 어려서 그런가 뭘 참 모르네 라는 말과 함께 예의라는 단어가 나오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제 화에 못 이겨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디 예의 운운할 거면 얼굴이라도 마주보고 해보려는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였어요. 전 당연히 만삭이니 제대로 된 상차림을 준비하기 어려웠지만 주말이었고 저희 남편도 요리를 제법 하는지라 이번 식사는 모두 다 남편이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오시는 거니 자기가 차린다며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칼자를 쥐었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신 시어머니가 봐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게 며느리가 자신의 밥상을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불편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죠. 어찌나 뾰루통에 있던지 괜히 자기 아들을 한 번씩 째려보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혼잣말도 몇 번 뱉어내셨고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도 기다리지를 못한 채 몇 번이고 부엌을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당신 아들을 부엌에서 빼내고 싶단 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전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절대 부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하나씩 내오는 그릇들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고마워 우리 남편 최고 나는 추임새만 적극적으로 해줬죠.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저를 챙겼습니다. 기껏 만들어 온 반찬도 제 그릇 앞에 놔두고 또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많이 먹으라는 말을 일부러 넣어가면서 제가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위기를 북돋아줬죠. 남편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저도 시어머니 눈치를 볼 것 없이 밥을 잘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못돼 먹은 시어머니의 인내심이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반찬 챙겨주고 잘 먹는다 예쁘다 칭찬해주기 바쁜 남편을 보면서 더는 못 들어주겠다는 듯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급기야 아이씨 나는 살벌한 말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만 좀 먹여 저러다 살 터지겠다 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만삭이 임산부입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이 식사 자리 자체도 시어머니가 먼저 요구를 하신 바람에 만들어낸 자리였어요. 저는 누구보다 제 속에 있는 내 아이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건 아이 아빠인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제가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란 사람이
예쁘다고 봐주기는커녕 살이 터지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해 버린 겁니다. 거꾸로 보아도 참 이해하기 힘든 심보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못돼 먹었어요. 적당히 좀 처먹으라고!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뱉어내셨고요. 이내 놀란 저를 보면서 참다 한다는 듯이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해야겠다. 너 진짜 그 살 좀 빼야 해. 안 빼면 너 나중에 큰일 난다. TV 보니까 연예인들은 아이를 가지고도 모델 몸매이더니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자꾸 그렇게 살찌우면 나 진짜 너 다시는 안 본다. 다음에 볼 때는 지금보다 살을 좀 빼놔. 어머님 말씀을 듣는데 귀가 멍하더라고요. 임산부인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니께 욕만 안 했을 뿐 눈으로 욕을 쏘아대면서 마주 쳐다보니 어머님은 그런 제가 어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답니다. 살을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건강하게 살찌운 임산부한테 벌써부터 당뇨가 어쩌고 무릎이 어쩌고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저를 창피해할지도 모른다 어쩐다 하면서 벌써 8년은 더 있어야 할 미래를 끄집어내며 살을 빼야 하는 이유를 들먹이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끄집어내서는 저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한 어머님의 줏대없는 수작이었던 거죠. 그걸 잘 알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못돼 먹은 심보도 잘 알았는데요. 이게 참 아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더라고요. 분명 어머님이 끄집어내는 헛소리라는 걸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나한테 왜 저러시는 건가 싶은 마음에 우라통이 침으로 오르려는데 남편이 밥상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돌발 행동이었어요. 진짜 못 들어주겠네. 엄마는 이 사람이 임신한 게 안 보여? 그게 임산부한테 할 소리야? 라며 소리를 치는 내 남편. 그 순간 정우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 눈에 이 사람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처럼 욕만 안 했을 뿐 눈으로 시어머니께 욕을 쏘아대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옆에 기대어 슬며시 추미새를 넣었습니다. 못할 소리지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지 그건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약오른 건지 숨지 말고 나와서 말하라는 식으로 뭐? 라는 질문만 해주셨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지키겠다며 뭐가 왜? 뭐? 라고 똑같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저한테 시비를 거냐는 뜻이었죠.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셋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듯이 질문을 던졌다 혼잣말을 했다 반복해서 시비를 트는데 시아버지께서 넋이 나가고 있다는 게 표정이 다 드러나더라니까요. 아버님 눈동자에서 초점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덧 아버님도 숟가락을 놓고서는 밥상머리에서 저만치 떨어져 앉아 계셨고요. 그러다 결국 제 입에서 가장 먼저 선전포고가 튀어나왔답니다. 어머님 가세요. 가시라고요. 라면서 시어머니를 내보내겠다는 저의 결의가 튀어나온 거죠. 어머님은 어디서 나가라 말아야 라며 제게 큰 소리를 내셨으나 이내 깨갱하고 마셨답니다. 남편이 옆에서 덩달아 소리를 쳤거든요. 어디서 임산부 때 소리를 질러? 라고 집이 떠나가라 말이죠. 그 바람에 모두가 깜짝 놀라는 와중에 저는 신이 나서 놀라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더는 개막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던 거죠. 나 간다. 더는 못 있어주겠네. 라며 끝까지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가시라고 얼른 가시라며 등 떠밀듯 또 취임새를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열불나 죽겠는지 표정에 빡침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저는 보란듯이 더 열받으라고 취임새를 막 넣었어요. 얼른 가세요. 저도 열받아요. 얼른 가세요. 아들한테 더 혼나기 싫으시면 라면서 보란듯이 약을 올렸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머님이 신발을 신는다고 한참이나 현관 앞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그 타이밍에 저는 어머님께 작정하고 이 말을 던졌습니다. 나가세요 얼른. 다음에 볼 때까지 살을 꼭 빼라 하셨죠? 얼마나 걸린지도 모르겠지만
살 빼기 전까지 어머님 얼굴 안 불라니까 부르기 전까지는 찾지도 마세요. 얼른 나가세요. 얼른. 나고요. 급해 죽겠다는 듯이 저는 신발을 신던 어머님을 등 떠밀어 보냈어요. 마치 저희 남편이 붙잡아 주길 바랬던 사람 마냥 느긋하게 신발을 신고 계셨는데 그걸 제가 못 봐주겠다며 제 손으로 집에서 쫓아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한테 등 떠밀어 쫓겨난 어머님 보라는 듯 제 손으로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고리까지 잠궈 문을 잠궜네요. 밖에서 어머님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지도 못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께는 미련이 일도 없다는 걸 보이고자 황급히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중문까지 한 번 더 닫아버렸네요. 남편은 못내 속상한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엄마가 와이프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걸 자꾸만 목격해 왔으니 정신머리가 너덜너덜해질만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잘해줬습니다. 제가 못할 속 시원한 말도 대신 해줬고 시어머니께 충분히 겁도 줘가며 제 역할을 잘해줬죠. 그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쓴소리 한 번 더 내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 언제 뺄지 모르는 살이지만 살을 핑계 삼아 시어머니는 최대한 안 보고 살아야겠다는 잔머리를 굴리기로 했답니다. 다음에 볼 땐 살을 빼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저는 앞으로 어머님이 보자고 할 때마다 살을 미처 다 빼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회피하기로 했죠.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려 뱉어낸 말씀이니 본인 스스로 뱉어낸 말은 직접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본인의 말 때문에 본인 스스로 무덤에 빠져버린 꼴이 되었네요, 어머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